안녕하십니까, 유범절입니다. 네, 오늘 화물운송론 기본 이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재 챕터 1이죠. 운송의 기초 이해라고 해서 이 부분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은 운송의 기초 이해라고 해서 코어 1, 운송의 개요라고 있죠. 운송의 개요인데요. 자, 여기서 한번 교재 체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운송의 개념 있을 것 같아요. 운송의 개념. 그래서 운송의 의 보시면 기억에 여러 글자들이 있습니다. 운송이란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줄에 효용 가치가 낮은 장소로부터 높은 장소로 이동,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밑줄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적어주세요. 골프에 적어주세요. 효용 가치가 낮은 장소로부터 높은 장소로 이동에다가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네. 기출이라고 적어주세요. 개념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우리 운송이라는 건요. 운송이라는 거는 운송을 통해서 가치가 어떤 이 가치가 낮은 게 운송을 통해서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즉 운송을 통해서 전국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이 되는 효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꼭 챙기실 거는 가치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치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기출이 어떻게 나왔느냐? 높은이란 말과 낮은이란 말을 그렇죠. 바꿔서 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느냐? 운송이란 효용 가치가 높은 장소로부터 낮은 장소로 이동한다. 근데 이게 말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요? 당연히 가치가 낮은 것부터 위로 가는 게 좀 긍정적이죠. 가치가 낮은 거에서 높은 곳으로 가는 게 긍정적인 거지. 가치가 높았다가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거는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요. 이거는 뉘앙스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출이니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요. 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밑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송은 밑줄이고요. 중간부터입니다.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에 공간적 거리의 불일치를 극복 하이라이트 밑줄 부탁드립니다. 자, 운송이란 생산지, 만드는 곳이죠. 소비지 사이에 공간적 거리의 불일치를 극복해준다.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말 그대로 생산지가 이렇게 있죠. 생산지. 이것을 사용하는 소비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운송이라는 게 없다면 만든 사람이 직접 팔려고 찾아가거나 혹은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만든 곳으로 직접 찾아와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적으로 이 화물자동차에서 화물을 실어서 이렇게 운송을 한다면 공간적인 불일치를 확대가 아니라 축소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주신 대로 공간적 거리의 불일치란 말에 별표 부탁드리고요. 공간적 불일치의 별표 부탁드리고 그 위에다가 조그맣지만 하나만 적어주세요. 장소적 효용 창출 적어주세요. 한번요. 장소적 효용 산출이라고 한번 적어주세요. 장소적 효용을 산출한다. 장소적 효용을 산출한다고 한번 좀 적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운송의 목적이라고 있죠. 운송의 목적.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려고 해요. 그 기억에 보시면 운송은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단원 있죠. 그 바로 아랫줄에 중간에 밑줄입니다. 장소적 효용 창출을 목적 밑줄입니다. 한 번 더 체크해 주실게요. 네, 한 번 더 체크해 주실게요. 별표입니다. 네, 별표. 그럼 이거 오답으로 뭐가 나왔을까요? 실제로 운송이라는 거는 우리도 운송 수단이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아침엔 부산에 있었지만 저녁에는 서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운송 수단이라는 것 때문에 장소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운송이 없었다면 장소가 쉽사리 바뀌지 않았을 거니까 운송만이 장소적 효용을 창출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오답으로 이게 이제 얘가
뭐가 나왔냐면요. 오답으로는 장소적 효용이 아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간적 효용. 시간적 효용을 창출한다. 이거 대놓고 엄연히 이거 오답입니다. 오답. 시간적 효용을 창출한다는 건 오답이니까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시간적 효용은 보관해서 창출하는 효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가져가 주시고요. 네, 이것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 니은 보시면 요거는 이제 체크 안 했으니까 X입니다. 네. 양괄호 2번 보실게요. 양괄호 2번. 네. 잘 보시면 운송의 기능이라고 있죠. 이것도 별표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운송의 기능이라고 나왔죠. 기능 나왔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우측에 동그라미 4번 보겠습니다. 4번. 운송은 운송 중 운송수단의 밑줄입니다. 일시적으로 재화를 보관하는 기능을 한다. 일시적 동그라미, 보관 동그라미입니다. 자, 이 운송에서요. 원래 운송은 말 그대로 이동, 운송. 이렇게만 실제로 기능을 하죠. 그런데 여기 추가적으로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보관 기능을 한다고 하네요. 보관 기능. 요건 제가 좀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림으로. 자, 한번 볼게요. 그림으로. 네. 자, 제가 자동차를 한 대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동차요.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여기 사람이 이제 운전을 하죠. 운전을 하는데 실제로 차량 뒤에 있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적재함이라고 불러요. 적재함이라고 불러요. 적재함. 근데 적재함에 이렇게 화물이 적재가 되죠. 적재. 아마 길 가다 이 포터트럭, 1톤 트럭이라 해가지고 아마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여기 화물이 적재가 되겠죠. 적재가 되면은 이 공간 안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이 적재함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적재함 안에서요? 그렇죠. 적재함 안에서 보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관이.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보관을 한다는 게 바로 이런 형태의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운송이라는 것에 이동시키는 거, 운송시키는 거가 아주 기본적인 기능이지만 일시적으로 보관 기능도 한다. yes의 노예요? 이거 yes예요. yes고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이 적재함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적재함 아셨죠, 여러분? 적재함 꼭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 챙겨주시고요. 동그라미 4번만 체크를 해주시고요. 1번, 2번, 3번, 5번 X해 주세요. 크게 볼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 한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네. 자, 양괄호 3번 밑에 보겠습니다. 운송의 역할 있죠? 이것도 별표 하나 부탁드릴게요. 운송 역할. 네. 자, 같이 보시면은 자, 운송의 역할입니다. 4번 먼저 볼까요? 동그라미 4번. 저렴한 운송비와 대량 운송 기술의 발달인 시장을 확대하고 밑줄입니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가능하게 한다. 밑줄입니다. 즉, 여러분 잘 보세요. 요거 밑줄이고요. 자, 요거 하나 체크해 볼게요. 운송수단 있죠? 운송수단은요. 자, 점차 이렇게 써볼게요. 제가 점차 대형화라고 쓸게요. 대형화. 요게 맞는 말이에요. 운송수단은 점차 대형화돼 가고 있습니다. 대형화돼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대형화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그렇죠.
대량 수송, 대량 운송을 할 수 있는 거 맞죠? 요거 할 수 있는 거 맞죠? 네. 그리고 대량으로 수송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소비자들이 대량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체계 패턴이에요. 운송수단이 점차 대형화되니까 그에 따라서 대량 수송이 가능해지고 대량 수송으로 인해서 여러 물건들이 여러 사람에게 퍼지게 되니까 대량 소비까지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송의 역할은 대형, 대량 꼭 기억해 주세요. 키워드입니다. 네. 이렇게 가져가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운송을 통해서 여러 지역에다가 물품을 운송하다 보니까 각 지역이 동일한 물품을 사용하기도 해요. 예컨대 우리가 각 지역마다 특산물이 있죠. 예를 들어서 부산의 특산물이 어묵이에요. 어묵. 근데 운송수단이라는 게 없으면 그러한 어묵을 취급할 수 있는 곳은 부산. 그 돈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직접 사러 간다? 뭐 서울. 요 정도로밖에는 물품이 어묵이 퍼지지 못했을 거예요. 예. 근데 운송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전국 팔도를 어묵을 싣고 다 배달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 모두가 어떤 불평등 없이 차별 없이 각지에 나는 특산물들을 다 활용할 수 있다? 이게 곧 지역의 통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통합이라는 말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통합이라는 말? 통합이라는 거 이거는 좋은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이기 때문에 분리된 지역의 통합 기능을 촉진시킨다? 좋은 말이잖아요. 무조건 맞는 겁니다. 그런 뉘앙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5번도 별표입니다. 5번도 요것도 여기도 5번도 별표입니다. 별표. 네, 4번 별표, 5번 별표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6번. 네, 별표. 운송은 분업을 촉진 밑줄입니다. 분업이란 게 뭐예요? 제가 맡게 된 업무를 나눈다는 소리죠. 그 나눈다는 건 뭐냐면은 철도 운송, 화물 운송, 항공 운송, 해상 운송이었고 운송의 분야가 여러 개 되다 보니까 그런 운송의 역할도 분업, 나누어진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국제 무역까지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 해상 운송, 항공 운송으로 무역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4번, 5번, 6번 별표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4번, 5번, 6번이 중요합니다. 네. 자, 좋고요.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렇게 체크한 것만 봐주세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X하셔도 됩니다. 자, 양과로 4번 보겠습니다. 운송의 중요성인데요. 자, 운송하면은 잘 보세요. 이렇게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자, 운송하면요. 운송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들죠? 운송비라는 게 발송해요. 운송비. 이건 동의하실 겁니다. 자, 이 개념 갖고 다시 교재 들어가 볼게요. 자, 양가로 4번의 운송의 중요성인데 동그라미 1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부터 밑줄 부탁드릴게요. 하이라이트 할게요. 우리나라의 경우 약 50에서 60%가 운송비로 한번 끊을게요. 이어서 밑줄 할게요. 보관비, 하역비 등보다 월등하게 크다 밑줄. 그러니 한 번 더 밑줄 할게요. 따라서 운송 부문의 효율화는 물류비 감소와 직결된다. 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운송비가 제가 지금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거보다 더 큰 관점으로 자, 전체 물류비가 있어요. 전체 물류비가 요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거의 이만큼에 해당하는 게 거의 이제 절반 이상 거의 60% 정도가 운송비래요. 운송비. 그럼 나머지 여기 40%는요. 네, 보관, 네, 하역, 포장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 물류비를 절감한다는 거, 전체 물류비를 절감을 한다는 거는 궁극적으로 뭐를 줄이면요? 그렇죠. 운송비만 줄이게 되면 전체 물류비가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무조건 우리는 무슨 비용을 줄여야 돼요? 그렇죠. 운송비를 줄이는 게 목적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운송비가 가장 전체 물비에서 크다. 크다라는 거, 요 붙은 거 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 1번에 운송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맞는 말입니다. 넘어갈게요. 2번, 3번, 4번 볼 필요 없습니다. X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운송의 특징입니다. 네. 첫 번째 1번에 별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송은 기본적으로 무형의 재화로서 물리적인 형태를 지니지 않는다 밑줄입니다. 자, 이건 또 무슨 소리냐면요. 자, 운송. 실제로 운송이라는 거는 뭐죠?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차량의 요게 이제 앞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사님이 이렇게 운전하시잖아요. 운전을 하시죠? 이렇게 와이퍼 이렇게 달려 있고요. 와이퍼 운전을 하시는데 운전을 이렇게 하시죠. 네. 운전을 하시는데 운송이라는 건 이 기사님께서 직접 하는 뭐라 그래요? 행위예요. 행위예요. 행위. 사람이 하는 행위예요. 사람이 하는 행위입니다. 이거 우리 뭐라고 불러요? 용역이라 그래요. 용역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뭔가 만져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딱 칠판처럼 탁, 지우개처럼 탁 만져지는 걸 유형제라고 하고요. 이렇게 사람이 하는 행위, 운전하는 행위, 지금 저처럼 강의하는 행위는 만져질 수가 없어요. 이건 저를 만지는 거잖아요. 제 강의를 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용역은요, 이른바 뭐라 그래요? 무형제라고 합니다. 무형제라고 해요. 재화의 종류 중에서도 무형제라고 불러요. 무형제라고도. 네. 하지만 운송 수단은 달라요. 운송 수단은 유형제예요. 수단은 뭐가 있죠? 밑에 교재 옆에 나와 있죠? 네, 수단은 유형제예요. 유형제. 같이 보실게요. 교재. 자, 1번 운송은 기본적으로 무형의 재화로서 형태를 지니지 않는다. 맞아. 하지만 but 뭐라 했죠? 밑줄 할게요. 화물차량, 항공기 등 운송에 사용되는 장비는 유형제다. 그래서 무형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동그라미 2번도 별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밑줄입니다. 운송은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는 즉시제의 성격을 갖는다. 즉시제. 즉, 제가 운송 요청하면은 웬만한 운송은 그 즉시에 다 발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며칠 뒤에 합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즉시 이루어지는 재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특징이니까 한번 여기 좀 잘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3번, 4번, 5번, 6번 보이시죠? 3번, 4번, 5번, 6번 보이시죠? XXX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왔던 내용이기도 하고 중복되기도 하고요. 시험이랑 큰 관련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 말씀 안 드렸네요. 실제로 요 형태 기출문제 어떻게 출제되느냐? 물류비, 전체 물류비 중에서 운송비는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오답 내고요. 여기는요. 운송은 유형제다. 운송은 유형제라고 오답을 내요. 운송이라는 것 자체는 무형제고요. 운송 수단은 유형제가 맞아요. 근데 운송이라는 행위 자체는 무형제입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체크 다 해드렸습니다. 요 기출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게 뉘앙스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게. 예, 이런 게 뉘앙스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체크 되셨고요.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운송의 특징 봤으니까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양괄호 6번이 다음 장에 있고요. 운송 수요 측면에서의 특징이라고 있는데 그거 위에 보시면은 8번이죠. 운송은 모달, 쉬프트 등 수송 체계의 다변화, 운송업체의 대형화 밑줄입니다. 8번 별표예요. 8번 별표고요. 모달,
시프트. 자, 한번 써볼게요. 제가요. 모달 시프트. 한글로 이렇게 써요. 이 두 개는 말이 이렇게 쪼개져야 돼요. 모달은 모달대로, 시프트는 시프트대로 쪼개져야 됩니다. 자, 일단 모달은요. 모달은 뭘 의미하냐면은 자, 운송수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운송수단. 자, 대표적으로 운송수단이 화물, 차량, 철도, 선박, 그리고 대표적으로 항공기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맞죠? 항공기. 맞습니까? 근데 우리 시프트라고 하는 거 영어로 써있지만 SHIFT, 시프트인데 우리 여러분 제가 비유적으로 한번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시프트 버튼 있죠? 시프트 키보드에 이렇게 시프트 버튼 누르고 숫자 1을 누르면은 뭐가 돼요? 1이 아니라 느낌표가 되죠. 느낌표. 맞죠? 1에서 느낌표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프트 버튼을 눌러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전환이라 그래요. 전환. 느낌 오시나요? 시프트란 말은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 시프트란 말은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전환이라고 해석해요. 전환. 전환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모달 시프트를 한 번에 제가 딱 붙여서 얘기해 볼게요. 모달 시프트란 바로 뭐예요? 운송수단의 전환이래요. 그러면 어떤 운송수단에서 어떤 운송수단으로 바뀔까요? 이걸 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 전반적으로 교통체증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공해 문제를 일으키는 게 바로 요 차량이에요. 화물차라고 쓸게요. 화물차량. 네. 화물차량이라고 제가 쓸게요. 화물차량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화물차량을 좀 더 그린 물류라는 관점에서 좀 더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으로 바꾸려고 해요. 어떤 걸로요? 철도로. 철도는 주로 전기로 가기 때문에 친환경적입니다. 그리고 교통체증도 발생하지 않죠. 즉 모달 시프트에다가 요거 하나 꼭 적어주세요. 모달 시프트 반드시 별표 하나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거 이렇게 가져가 줄게요. 그린 물류. 그린 물류의 일환이라 쓸게요. 일환이라는 뜻은요. 이거 하나의 개념으로서 방법으로서 즉 그린 물류의 한 방법으로서 모달 시프트를 한다. 근데 모달 시프트가 여기서 이제 개념 설명 드렸죠. 개념 설명 드렸는데 기출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모달 시프트가 뭐에서 뭐로 전환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차량에서 철도로 간다 그랬죠? 맞습니까? 차량을 철도로 가는 거였죠? 또 오답을 이렇게 내요. 모달 시프트를 중심으로 철도에서 차량으로 전환된다 이거 X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네. 아셨죠? 철도에서 차량이 아니라 차량에서 철도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또 차량에서 선박 가는 것도 맞고요. 차량에서 선박 가는 것도 맞고 차량에서 항공기 가는 거 맞고요. 즉 모달 시프트라는 거는 기존 차량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여러분? 네. 운송업체 대형화라는 건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9번 그냥 읽어도 여러분들이 뉘앙스 인정을 하실 부분들인데요. 9번입니다. 9번 별표고요. 운송수단 중에서 기술적으로 대체 가능하다면 몇 줄입니다. 가장 저렴한 수단을 선택한다 몇 줄입니다. 이 저렴한에다가 적어주세요. 저렴한이란 말에다가 꼭 적어주세요. 이건 뉘앙스예요. 저렴한에다가 운송비 절감 이런 취지가 있는 겁니다. 네, 운송비 절감. 네, 적어주시고요. 네. 자, 10번은 X 부탁드리겠습니다. 8번, 9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자, 운송 수요 측면에서의 특징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운송 수요 측면에서의 특징 보겠습니다. 1번 별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물의 종류, 운송량, 운송거리, 운송시간, 운송비용 등을 기본적 구성 요소로 한다. 쭉 밑줄입니다. 네, 쭉 밑줄입니다. 아, 이런 것들을 기본 구성 요소로 하는구나. 제가 이거를 왜 밑줄해 말씀드렸냐면요. 실제로 이 부분은 시험에서 오답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오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오셔가지고 5번 별표 2개 부탁드릴게요. 운송 수요 측면에서의 특징 양가로 6번에 동그라미 5번 있죠? 그거 별표 2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판매자가 있고요. 구매자가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무슨 계약이 체결되느냐?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무슨 계약을 또 체결하죠? 운송 계약도 체결을 할 거예요. 맞죠? 운송 계약. 왜냐면 이제 운송을 시켜줘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운송 계약과 더불어서 또 뭐가 있어요? 보관. 그리고 이제 하역. 잠깐 여기서 용어의 정의 하나 살펴보고 갈게요. 하역이라는 거는 싣고 내리는 행위 모두를 말해요. 하역.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자, 싣는 거는 상차, 하차. 이걸 한 번에 뭐라 부르죠? 상하차라고 하죠. 상하차. 네. 하역. 이런 것들이 이제 연달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이 매매계약이라는 거, 이 매매계약이라는 게 없다면 운송계약, 보관, 하역 이런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즉, 매매계약이라는 것이 바로 뭐라고 쓸까요? 우선 존재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비로소 파생이 된다는 거예요. 파생이 된다는 겁니다. 느낌 오세요? 그러면 운송이라는 거, 이 운송이라는 거는 이렇게 부릅니다. 파생적 수요라 그래요. 기본적인 매매계약이란 수요가 있어야지만 그로부터 파생이 되어가지고 널리 퍼져나와서 수요가 된다는 겁니다. 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입니다. 운송 수요는 밑줄입니다.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좀 끝에 파생적이고 지원적인 성격을 갖는다. 파생수요 밑줄입니다. 자, 운송은 그 자체 아무런 매매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는데 운송계약이 덜렁 나올 수는 없어요. 물론 사람이 장소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운송계약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지금 화물을 운송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매매계약이 당연히 1번인 거고 이것들은 1-1, -2, -3 이렇게 1이라는 거에 파생되어 나온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또 하나. 이렇게 내용을 봤는데 파생적 수요라고 봤는데 이것도 실제로 오답으로 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운송계약은 파생적 수요다. 네. 운송계약 자체는 파생적 수요다. 맞는 말인데 이거 오답으로 냈어요. 오답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오답으로. 운송계약은 본원적 수요다. 이게 본원적 수요. 그 원래가 기본이 되는 수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X고요. 매매계약이 바로 뭐예요? 매매계약이요. 바로 얘가 본원적 수요예요. 매매계약은 본원적 수요고 그 본원적 수요에 따라서 파생된 수요가 바로 운송계약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운송계약, 파생적 수요, 끝.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6번도 별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송은 밑줄이고요. 밑줄입니다. 운송수단으로 화물을 이동하는 순간에 운송 서비스가 창출되기 때문에 그렇죠. 운송이라는 거는 맡기자마자 바로 실어서 옮기죠. 그러니 별표하고 밑줄, 이젠 별표하고 밑줄 할게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동시적 성격, 비분리성을 갖는다 밑줄입니다. 네, 비분리성을 갖는다 밑줄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실게요. 네, 그렇게 가져가겠습니다. 비분리성도 꼭 가져가 주시고 운송이요. 파생적 수요 맞는 말이고요. 비분리성. 비분리성이라는 게 운송을 제공하는 서비스, 만들어지는 서비스 생산, 그리고 그 만들어진 운송 수요를 바로 경험하는 소비자, 즉 소비가 무조건 같이 가는 동시에 붙어간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가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까지 운송 측면까지 보셨고요. 운송 측면까지 보셨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운송의 효용, 그리고 구성, 그리고 코어 2, 운송의 구분까지 관련해가지고 한번 더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